내 이름은 민서연. 올해로 26, 나는 2년 전 24살의 나이에 이 마사지 업에 들어섰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젊은 나이에 왜 이런 험한 일을 하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게는 나의 모든 것이자 삶의 이유인 아픈 엄마가 계셨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때 유능한 물리치료사를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쓰러지시면서 나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닌 억대의 빚뿐이었고 나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머니의 병원비와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공사장 막노동까지. 하지만 내가 버는 푼돈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마사지 일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전문 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은 강남의 한 고급 마사지 샵에서 가장 실력 있는 관리사 중 한 명으로 일하고 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반복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가게로 출근하여 하루에도 몇 시간씩 다른 사람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다. 내 손과 어깨, 그리고 허리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일하는 가게에는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손님들이 찾아온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거들먹거리는 젊은 사업가부터 인생의 고단함에 지쳐 그저 조용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중년의 신사까지. 나는 그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까지도 함께 어루만져 주려 노력한다. 한 번은 아주 무례하고 까다로운 손님이 온 적이 있었다. 그는 내가 일하는 가게의 VVIP 고객이었지만 그의 변덕스럽고 오만한 성격 때문에 모든 관리사들이 그의 예약을 피하려 했다. 그날따라 운이 없게도 내가 그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그는 관리실에 들어오자마자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높다.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오일 향이 너무 역겹다며 온갖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모든 요구를 군말 없이 들어주며 그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다. 마사지가 시작되자 그의 짜증은 더욱더 심해졌다. 더 세게 하니, 거긴 너무 약해. 제대로 배운 거 맞아. 당신 같은 초보한테 내 몸을 맡기다니. 내가 정말 실수했군. 그의 모욕적인 말에 나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지만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나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해 그의 몸을 마사지했다. 나는 그의 그 거친 말투와 오만한 태도 뒤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깊은 외로움과 피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의 굳게 뭉친 등 근육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관리가 끝난 후 그는 언제나처럼 아무런 감사 인사도 없이 가게를 나섰다. 하지만 그가 나간 후 매니저님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그 손님이 내 대한 칭찬을 하고 갔다는 것이었다. 그 아가씨, 손이 참 야무지더군. 오랜만에 제대로 된 관리를 받았어. 라고. 나는 그 한마디에 그날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이 고된 삶에도 아주 작은, 그러나 특별한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하나 있었다. 바로 나의 특별한 손님인 강 회장님이었다. 그는 약 65세의 나이에 아주 과묵하고
때로는 아이처럼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이상한 성격을 지닌 남자였다. 그는 언제나 가장 비싼 관리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관리 시간 내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나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주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가 처음 나를 찾아왔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다른 관리사들의 예약을 모두 거절하고 오직 나를 신입이었던 나를 지명했다. 그리고 관리가 끝난 후 그는 내게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서연 양은 사람의 손길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나. 나는 그의 그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나의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손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내 대답에 그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언제나 나만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나의 마사지 비용 외에 아주 거액의 팁을 함께 지불했다. 그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며 잔돈은 됐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그런 과분한 친절에 나는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받고 있었다. 그가 주는 팁은 나의 어머니 병원비에 아주 큰 보탬이 되어 주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의 이 조용한 만남 속에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함께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수척하고 슬퍼 보였다. 나는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관리가 끝난 후 그가 나에게 말했다. 서연 양, 혹시 아주 큰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나에게 말해주게. 내가 꼭 도와주겠네. 나는 그의 그 갑작스러운 말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의 그 한마디가 앞으로 나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이 평범하고도 고단했던 삶에 곧 엄청난 비극과 함께 기적과도 같은 새로운 운명이 찾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강 회장님의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말이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간 후 며칠 동안은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매일같이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로 출근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주무르며 나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빚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일과였다. 나의 삶은 그렇게 희망도 절망도 없는 그저 잿빛의 현실 속에서 반복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그 위태로운 평화는 전화 한 통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날은 유독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다. 내가 마지막 손님의 관리를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였다. 내 휴대폰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담당 주치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연 씨 되시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보셔야겠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가방을 챙길 겨를도 없이 가게를 뛰쳐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나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신께서 나의 어머니를 데려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병원의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엄마 괜찮은 거죠? 내 나의 그 절박한 물음에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앓아오셨던 만성 신부전증이 갑자기 급성으로 악화되셨습니다. 지금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시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장 이식, 그 한마디가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앗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어머님과 조직이 거의 일치하는 기증자가 방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진행할 수만 있다면 어머님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한번 희망을 붙잡았다. 수술해 주세요. 선생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문제는 수술비입니다.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이식 수술과 그 이후의 치료 과정에는 적어도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며칠 안에 수술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마련해야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그리고 당장 필요한 3천만 원. 나는 그 숫자의 무게 앞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잠을 줄여가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해버린 후였다. 내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이 전부였다. 나는 절망했다. 나는 내 눈앞에서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이 끔찍하고도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돈을 구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나처럼 젊고 변변한 담보 하나 없는 마사지 관리세계, 거액의 대출을 해줄 은행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몇 번이고 문전박대를 당해야만 했고 은행원의 그 차가운 시선 앞에서 깊은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나는 다음으로 몇 안 되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어려운 사정을 핑계대며 나의 부탁을 외면했다. 그들에게 나의 어머니는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일하는 가게의 매니저에게 가불이라도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나의 그 절박한 부탁에 오히려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민서연 씨,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갚는다고 그냥 당신네 엄마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어때? 그게 당신한테도 더 좋은 일일 수 있어. 그의 그 잔인한 한마디는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짓밟아버렸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 넓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소리 죽여 울어야만 했다. 어머니의 그 가녀린 손을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무력함을 탓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다. 수술 보증금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문득 나의 그 특별한 손님이었던 강 회장님을 떠올렸다. 그가 나에게 했던 그 이상하고도 뜬금없었던 말. 혹시 아주 큰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내게 말해주게.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은 그저 나를 안타깝게 여겨 동정의 말을 건넸을 뿐일 거야.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그런 엄청난 부탁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나의 마지막 남은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남기고 간 명함 속에서 그의 개인 비서의 연락처를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을, 나의 모든 절박함을 그 전화 한 통에 걸어보기로 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수술비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내가 알던 그 곱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핏기 없이 창백했고 그녀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멎을 것처럼 위태로웠다. 이대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주머니 속에서 며칠 전 강 회장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낡은 명함을 꺼내 들었다. 명함에는 그의 이름 대신 윤 비서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하나만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가 내게 했던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말이 적혀 있었다. 혹시 아주 큰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내게 말해주게. 나는 한참 동안 그 명함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내가 어떻게 그저 손님일 뿐인 그에게 이런 엄청나고도 염치 없는 부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의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몰랐다. 나의 자존심 따위가 어머니의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다. 나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내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네, 윤 비서입니다. 저는 민서연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님의. 나는 뭐라고 나를 소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 회장님의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사입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그는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나의 말을 잘랐다. 나는 그의 그 차가운 태도에 모든 용기를 잃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분께서 제게 아주 큰 돈이 필요하게 되면 꼭 말하라고 하셨어요. 제발 한 번만 그분과 통화하게 해주세요. 아주 급한 일입니다. 나의 그 절박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윤 비서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말씀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희망과 함께 더 큰 절망감 속에서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몇 시간 뒤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윤 비서였다. 민서연 씨,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평소와 같은 시간에 예약된 관리를 받으러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약속은 잡아드릴 수 없다고 하시는군요. 나는 그의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어머니는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는 그저 평소처럼 마사지를 받으러 오겠다는 것인가? 그는 나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위한 방을 준비하고 오일을 드며 나의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 회장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픈 눈빛까지. 그는 내게 어떤 말도 건네지 않고 조용히 관리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마사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손은 내 마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나의 모든 절망감과 슬픔이 나의 손끝을 통해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듯 했다. 한참 동안 그저 나의 손길을 묵묵히 받고만 있던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군.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 가늘게 떨리고 있어. 그리고 아주 깊고 슬픈 냄새가 나. 그의 그 한마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나의 마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그 한마디에 내가 지난 며칠간, 아니 몇 년간 억지로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관리실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가 남긴 빚, 그리고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수술비, 그리고 돈을 구하기 위해 내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수모와 절망감까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 낯선 늙은이 앞에서 남김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나의 그 길고도 서러웠던 고백이 끝난 후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어깨에 그의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알겠다. 그가 말했다. 이제 그만 울거라. 내가 해결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아주 든든하고도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불안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관리를 마친 후 내게 어떤 질문도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거액의 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나는 홀로 남아 그가 남기고 간 온기와 함께 그의 그 알 수 없는 마지막 말을 되뇌고 또 되뇌었다. 내가 해결하지. 그 말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그저 아픔에 잠긴 나를 위로하기 위한 늙은이의 허황된 약속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의 그 길고도 어두웠던 절망의 터널 속으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 회장님의 그 알 수 없는 마지막 말을 들은 후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나의 그 희망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수술 보증금 마감일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 회장님과 그의 비서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어젯밤의 그 일은 그저 나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했던 것일까.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가게로 출근했다. 하지만 나를 맞이한 것은 가게 매니저의 그 탐욕스럽고도 불쾌한 시선이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더니 아주 역겨운 미소와 함께 내게 제안을 해왔다. 민서연 씨, 내가 어젯밤에 우연히 다 들었어.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큰돈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자네한테는 아주 돈 많은 단골 손님이 하나 있다면서 그는 어젯밤 내가 강 회장님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엿들었던 것이었다. 내가 말이야, 자네를 안타깝게 여겨서 특별히 도와주려는 거야. 자네처럼 젊고 예쁜 아가씨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아파서 말이야. 그의 그 위선적인 말에 나는 속으로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아주 돈 많고 또 매너 좋은 다른 손님들을 소개해 줄게. 자네가 그분들 기분만 잘 맞춰드리면 수술비 아니라 그 이상의 돈도 벌 수 있을 거야. 어때 물론. 소개비는 좀 떼야겠지만 말이야. 그는 나에게 이 마사지 일이 아닌 그 이상의 특별한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의 절박한 상황을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며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나의 그 단호한 거절에 그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야 토우가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군.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어. 오늘까지 자네 그 돈 많은 단골 손님 연락처를 나한테 가져오지 않으면 내일부터 당장 가게에 나올 생각하지 마. 알아들었어. 그는 나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나를 자신의 방에서 내쫓았다. 나는 이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어머니의 수술비 마감 시간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나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직장에서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폰만 쳐다보며 강 회장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없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듯했다.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을 챙겨 가게를 나서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아주 정중하고 차분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SY그룹 이정호 회장님의 비서실장 윤 비서라고 합니다. SY그룹 그리고 이정호 회장, 내가 평생을 가도 감히 이름조차 불러볼 수 없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존재. 강 회장님의 진짜 정체는 바로 SY그룹의 총수였던 것이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수화기만 붙들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지금 민서연 씨를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민서연 씨 어머님의 수술비 전액을 방금 전 병원 원무과에 완납 처리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오늘 저녁 저희가 보내드린 차를 타고 회장님 자택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께서 민서연 씨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군요. 나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의 그 절박했던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은 것이었다. 나의 그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었던 것이다.
잠시 후 가게 앞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고 윤 비서가 직접 차에서 내려 나를 맞이했다. 가게 매니저는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채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내가 평생 구경조차 해볼 수 없었던 성처럼 웅장한 대저택이었다. 나는 그 거대한 저택의 규모에 압도당하며 윤 비서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모든 운명을 뒤바꿔 놓게 될 아주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시련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SY그룹 이정호 회장님의 그 웅장한 저택, 그의 서재 안에서 나는 지난 몇 년간 나를 짓눌러 왔던 모든 의문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내가 그토록이나 외롭고 슬픈 눈빛의 늙은이라고만 생각했던 강 회장님. 아니, 이정호 회장님은 바로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용감한 분이셨다. 그리고 나의 이 초라하고 고단했던 삶의 이면에는 이토록이나 거대하고도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회장님은 떨리는 나의 손을 잡고 지난 수십 년간 그와 나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와 나의 아버지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만나 맨손으로 함께 작은 건설 회사를 차린 동업자이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우정을 나눈 사이였다고 했다. 나의 아버지는 정직하고 우직한 기술자였고 이 회장님은 뛰어난 수완을 가진 사업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작은 회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회사 중 하나로 키워냈다. 하지만 비극은 그들의 성공이 정점에 달했을 때 찾아왔다.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 짓고 있던 거대한 다리의 건설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날이었네. 우리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아슬아슬한 철골 구조물 위를 걷고 있었지. 바로 그때였어. 발밑의 구조물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네. 이 회장님의 목소리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수십 미터 아래의 강물로 떨어질 뻔했지. 바로 그 순간 자네의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날려 나를 밀쳐냈네. 그리고 그는 나 대신 그 무너져 내리는 철골 더미와 함께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는 나를 구하고 대신 죽었다. 나는 평생을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왔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와 명예는 사실은 모두 나 아버지의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나는 그를 대신하여 회사를 지키고 그의 유일한 핏줄인 자네를 찾아내 그에게 진 빚을 갚아야만 한다고 매일 밤 다짐하고 또 다짐했네. 하지만 그는 나와 나의 어머니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채 나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전국을 수소문하며 우리 모녀를 찾아 헤맸지만 우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이었지. 나는 우연히
자네가 일하는 그 마사지 샵에 들르게 되었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자네를 처음 보았지. 자네의 얼굴에서 나는 20여 년 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네의 주변을 맴돌며 자네가 어떤 아이인지를 지켜보았지. 그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는 선량함과 성실함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자네는 자네 아버지를 꼭 닮았더군. 아주 강하고 또 따뜻한 아이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다시 한번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불행이 그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등 뒤에는 이토록이나 거대하고도 슬픈 운명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한참 동안 함께 눈물을 흘린 후 이 회장님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진 빚을 갚을 시간이 된 것 같구나. 그는 내게 내가 더 이상 그 마사지 샵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나의 어머니의 수술비와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를 자신이 전액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내게 나의 진짜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저는 원래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제 손으로 직접 치료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의 그 말에 이 회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아주 좋은 꿈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지. 네 아버지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 이제는 내가 너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 대신 해주고 싶구나. 그는 내게 당장 대학교에 다시 복학하라고 했다.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이고 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내가 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회장님은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지시했다. 윤 비서, 내일 아침 강남에 있는 그 힐링 테라피 마사지 샵 건물을 포함해서 전부 사들이게. 그리고 거기 김 실장이라는 자 당장 해고해.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게. 감히 내 은인의 딸을 괴롭힌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지. 그의 그 단호한 한마디에 나를 그토록이나 괴롭혔던 한 남자의 운명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으셨고 나는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나의 등 뒤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새로운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니까 나의 길고도 어두웠던 겨울은 끝나고 나의 인생에 아주 따뜻하고 눈부신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때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내던 26의 마사지 관리사 민서연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정호 회장님, 아니 나의 새로운 아버님과의 그 기적과도 같은 만남 이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으셨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아버님의 도움으로 과거에 포기해야만 했던 나의 꿈, 즉 물리치료사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교에 다시 복학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학업에 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정식 물리치료사가 되었다.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님의 투자를 받아 강남의 한복판에 나의 이름을 건 서현재활치료 클리닉을 개원했다. 나의 클리닉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나의 진심은 통했다. 나의 클리닉은 뛰어난 실력과 함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개원한 지 몇 년 만에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곳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공한 젊은 원장이 되어 있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눈부시게 피어나는 동안 나의 새로운 아버지이신 이정호 회장님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던 나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명의 늙은이일 뿐이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그의 집을 찾아가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봐드렸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받고 그의 몸을 주무르는 마사지사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딸로서 그리고 유능한 물리치료사로서 나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해 그의 굳은 근육과 아픈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 드렸다. 서연아, 내 손은 여전히 참 따뜻하구나. 내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는 나의 손길을 받으며 종종 그렇게 나지막이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그의 그 한마디에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부녀보다도 더 깊고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우리는 또한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시작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와 이정호 회장,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민수정호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과거의 나처럼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해주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 젊은 공대생을 만나게 되었다. 아이는 나에게 아픈 홀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꿈이었던 로봇 공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왔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몇 년 전 절망 속에서 발버둥 쳤던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포기하지 말아요. 학생의 그 소중한 꿈은 학생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재단이 그리고 내가 학생의 꿈을 함께 응원하고 지켜줄 테니까요. 나의 진심 어린 격려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내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받은 그 기적과도 같은 행운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함께 보람을 느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의 34번째 생일날이 찾아왔다. 그날 나는 아버님, 즉 이정호 회장님을 나의 클리닉으로 모셨다. 나는 그를 내가 가장 아끼는 치료실의 편안한 베드에 눕혀드렸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내가 마사지사였던 그 시절처럼 그의 지친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드리기 시작했다. 나의 손길이 그의 뭉친 어깨 근육을 지나 그의 등을 어루만질 때였다. 그가 나지막이 그러나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 아버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보고 싶구나. 그 친구가 살아있었더라면 너의 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그의 등 위로 떨어져 내렸다. 고맙다. 서연아, 내게 와주어서.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이렇게 따뜻하게 지켜주어서. 내 덕분에 나는 내 친구에게 진 마음의 빚을 아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는 눈을 감은 채 평온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나는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한걸요. 아버님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버님을 그리고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님의 남은 길을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제 모든 것을 다해서요. 나의 손길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숭고한 치유의 손길이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시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의 삶 전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함 54살의 마사지 업에 들어섰고 그 이후 만난 많은 고객들 중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왔다. 그는 약 65세의 나이에 이상한 성격을 지닌 남자였지만 항상 거액을 지불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한 젊은 여성이 예상치 못한 인연과 선의를 통해 자신의 꿈과 인생을 되찾고 나아가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민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심 어린 친절과 선의는 언젠가 반드시 기적과도 같은 행운이 되어 돌아온다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그녀가 보여준 숭고한 효심과 강인한 의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함께 팍팍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말없이 위로를 건네는 강 회장님이 또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민서연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인연과 기적 같은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